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4주째 YMCA 토론을 지키고 계시는 여수경실련 박효준 정책위원장님. 자, 그리고 태국 치앙마이에서 돌아오신 컴백하신 순천 YMCA 김석 총장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동남아 순회 공연 마치고 오신 거죠? 아이고, 순회 공연. 얼굴이 좀 타셨어요. 아, 그래요? 예. 아무래도 이게 비현실적인 게 일주일 전만 해도 여름이었는데 돌아오니 완전 한겨울이고. 몸이 적응을 좀 못하실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좋은 기회가에 뭐 워케이션, 그 워크 플러스 베이케이션 을 다녀왔는데 그 저만 누릴 만한 일은 아니어서 순천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YMC 안에서 이런 이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제공하는 좀 기획자 역할을 좀 하려고 맘먹고 있고, 치앙마이 YMCA 사무총장이 태국 YMCA 사무총장 연맹 사무총장이거든요. 같이 이제 교류 협력하는 가운데 순천 지역 시민사회, 그다음에 한국 YMCA 회원, 뭐 동행, 뭐 조합원, 그래서 순천 YMC가 보증만 쓰면 거기 치앙마이 YMCA 호텔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호텔을 좀 특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까지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그건 누가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순천 YMCA 회원가입 순천 YMCA가 보증해주는 모든 사람들이 가시면 됩니다. 저도 가능한가요? 아, 당연하죠. 네. 모든 좋네요. 그 순천 YMCA 인근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들을 활용해서 갈 수 있도록 한번. 이 치앙마이의 워케이션의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어떤 거였어요? 너무 평화로웠고요. 예. 뭔가 굉장히 좀 태국 방콕 굉장히 가보셔서 알겠지만 분주하잖아요. 그곳에 새도, 개도, 고양이도, 사람들도 굉장히 평화스럽고 안전한 도시입니다. 뭐 새벽까지도 여성들이 길을 걸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전한 곳이고, 그리고 동남아 가셔서 아시겠지만 이 크락신이 엄청 시끄럽잖아요. 크락신 자체가 없습니다. 치앙마이요? 교통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사람 중심이고, 또 거기에 있는 개들, 뭐 고양이들이 굉장히 빛깔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 목줄을 메고 다니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고, 고양이 움직임이 굉장히 사람과 어우러지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는 뭐예요? 이렇게 움직이신다고요. 천천히. 예, 아주 천천히. 후다닥 후다닥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치앙마이라는 도시 자체가 고대 도시이거든요. 그 고대 도시 안에서의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그 문화, 이거 제가 이제 보니까 그 딸들이 있는 엄마와 딸들이 여행하기 참 좋은 동네이잖아요. 여행으로 그래요? 따져놓고 보면 엄마와 여행지로 또 리스트에 올려야겠네요. 그 치앙마이는 이제 디지털 노마드, 그러니까 디지털 유목민들의 겨울 성지로 좀 알려져 있어서 지금 이제 한참 그 디지털 관련된 다양한 컨퍼런스들이 지금 현재 치앙마이에서 진행되고, 최근에는 국제 NGO들도 그곳에 이제 또아리를 틀고 국제 교류 협력을 좀 그곳에서 좀 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어서 저도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해보려고 다녀왔습니다. 네. 네, 놀다 온 건 아니고요. 네. 치앙마이 다녀오신 근황 풀어주셨고요. 박효준 정책위원장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한 주간? 저는 번잡한 도시로 일 때문에 부산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부산 다녀 두 가지 장면을 목격한 게 있는데, 하나는 국제시장 안에 어떤 상가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우리 천공이라고 하죠. 천공 사진이 거대하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놓고도 영업을 하시나라는 생각을 좀 일단 한 가게에서요. 예. 신기하네요. 또 하나는 한 50명 가까운 어르신들이 부산역에서 굉장히 바쁘게 걸어오시면서 어딘가의 사무실로 들어가는 장면을 봤어요. 어딘가의 사무실로요? 예, 이제 모르겠어요. 그 사무실 간판은 없는 사무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KT역에서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근데 걸어오시는 표정들이 너무 결연하셔요. 근데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걸어오시는데 옆에 분들하고 누구도 대화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좀 했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수 집회. 조직적으로 이렇게 동원되는 방식이 있구나. 이제 그 안에서 사무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뭐 젊은 친구들이 지키고 있어야 제가 못 들어가봤습니다만 그 느낌만으로도 충분히 전달됐던 그래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태국 치앙마이에서 혹은 정반대 부산에서 그날 너무 번잡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것은 전해주셨습니다. 18일 날 새벽에 도착했거든요. 오전 예. 6시에 도착했는데 그날 오후 4시 순천 시민 비상행동 시국 집회 사회를 저에게 맡기더라고요. 그 시민행동 측에서. 적응할 네, 적응을 시간도 빨리 없이, 하라고. 예. 적응 다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바로 그럼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론조사 결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3대 여론조사라고 불리는 주요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좀 뒤졌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처음인데요.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런 민심이 읽히는 것이 좀 이례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여론조사가 조기 대선까지 영향을 좀 미칠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론조사와 국민의 민심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지가 않고 오히려 올라서 더불어민주당을 앞섰습니다. 이런 결과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효준 위원장님. 좀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예상하고는 좀 다른 결과라서 좀 당혹스럽긴 한데요.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라는 것은 이게 하나의 여론조사만 가지고 보면 안 되는 거고 여러 개의 추세와 경향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 건데요. 뭐 사실은 뭐 어떤 경우는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과표집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도 다른 여론조사 꽃에서 하고 있는 경우도 비슷한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조금 보수층에서의 위기의식에 대한 고관여층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은 지금 실제보다는 조금 더 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경향 추세는 뭐냐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줄어들고 있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들은 조금 늘어가고 있다는 추세는 분명하거든요. 왜 그런지는 또 살펴봐야 되겠죠. 예, 김석 총장님 이 추이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 비상계엄을 선언했는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일단 선거 부정 이야기였잖아요. 예. 선거 부정 이야기는 자기가 믿고 싶은 여론대로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런 국가적 운영하고 있는 헌법기관을 의심하는 발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들이 또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이제 여론조사가 최근에 한 2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지난해죠. 지난해 4월에 총선 이전에서도 거의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도 되게 많았었고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앞서 이제 박효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파면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보수 진영에서의 혼란스러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이 정권 이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90일 이내에 어쨌든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정권을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결집 세력이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 결집 세력들이 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좀 상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어서 조금 추이를 볼 필요가 있지 지금 현재의 여론조사를 100%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안에서의 조금 이제 놀랍다라기보다는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번 차제의 여론조사와 관련된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그 영향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 너무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과 너무 많은 그 남발된 여론조사 때문에 결국은 이런 혼란스러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 정부 차원에서라도 조금 좀 시스템을 다시 조금 정비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론조사하는 시스템이요? 여론조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여론조사를 인증하는 그러니까 신뢰 있는 기관으로서의 여론조사 기관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좀 우려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기준을 조금 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또 하신 대로 비상계엄이 내란죄 수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의 정권 재창출을 원한다 이런 응답이 정권 교체보다 앞선다라고 또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고관여 보수 결집 세력들의 응답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지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두 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민주당 지지층, 소위 진보층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찌됐든 뭐 당황스러운 상황으로 전개되고는 있지만 윤석열 탄핵은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고 아마도 내란죄로 구속되는 것도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일정 정도의 불만을 좀 해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고 그래서 조금 약간 나이브해졌달까요? 이런 상황이 있고 국민의힘 지지하는 보수층에는 굉장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뺏기면 안 돼, 밀리면 안 된다라는 측면의 어떤 위기감 때문에 대단히 많이 결집하지 않나 예. 이런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오히려 좀 문제는 저는 네. 이런 지금 단위의 상황들을 보수 언론이나 또는 극우 유튜버들이 굉장히 이것을 확증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세상 이렇게 바뀌었어라고 확증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확대 재생산하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는 게 문제 같아요. 오히려 좀 더 장기적으로 이 추세들을 보고 예.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해야 되는데 예. 아니야 이미 이제 돌아섰어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그 컨텐츠를 만드는 그 극우 언론이나 유튜버들의 어떤 문제들을 예. 정확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석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런 그 여론조사의 지표가 최근에 국민의힘이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폭동이나 난동에 대한 문제를 폭동과 난동에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라고 하는 등 일부 지지층의 과격한 뭐 표현이라는 등 이런 것과는 연관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현재 온 국민이 신경을 쓰고 있는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이 법치주의 헌법주의의 기준에 맞게끔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단죄받느냐 또는 탄핵되느냐 파면되느냐 여기에 예.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여권의 정권 재창출의 문제랄지 뭐 정권 교체랄지 하고 있는 문제까지의 상식선에서 마음이 다가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부 정치 세력들은 이미 정권 교체 또는 대통령 선거에 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일반 국민들은 거기까지 가 있지 않은 거죠. 여전히 뉴스에 집중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과 안전하지 못한 자기 일상을 침범한 것에 대한 불안 요소가 굉장히 강력한 가운데서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는 여권의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응답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었을 때 여기에 응하는 시민들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상식선에서. 그러니까 그러니 무슨 이야기냐. 굉장히 의도된 여론조사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거죠. 미리서. 그러니까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 프레임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 같으니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라는 것보다 정권 안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이 여론조사에 어떤 특정한 여론조사에 올라타서 이 문제를 좀 프레임화하고 있는 건 아닌가 프레임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좀 걱정스럽게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부지방법원에서 보였던 폭동과 난동과 그야말로 침탈이잖아요. 침탈. 뭐. 이걸 어떻게 폭동이 아니다, 난동이 아니다, 침탈이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근거가 어디가 있겠느냐. 결국은 자기 당에 대한 지지층이 높아가고 있다라고는 잘못된 여론조사를 맹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걱정스럽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예. 아마 일단 국민의힘에서도 이번 여론조사를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을 거예요. 이제 김석 총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써먹기는 그렇게 써먹는데 실제로 우리 여론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국민의힘 누가 지금 김문수 장관이 다음 대선 후보로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있을 네. 거라고 보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오히려 지금 이게 지금 민주당 쪽으로 혹시나 이렇게 가버릴까 뭐 이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을 이제는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이제 대등한 관계로 끌고 예. 가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의 이제 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얼마나 낮냐라고 하는 것은 그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김문수 의원으로 이렇게 대표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만 봐도 되게 좀 이상하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권에서 바라보는 것 말고 야권 입장에서 좀 보자면은 중심을 좀 옮겨보자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비호감 때문이다, 혹은 불신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전반적으로 이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집단이 있으면 그중에 아무리 작은 집단이 30명 이상만 돼도 아무리 작은 집단이라도 그 분포를 보여주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안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예. 그것이 이 여론조사의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의 생각에는 아직 위기 상황들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저는 자리를 잡지 않은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 과학의 대표성을 가졌다라고 해석하고 이것이 앞으로도 굳어질 거라고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더 좀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 또 민주당에서도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이제 여론조사 참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탄핵된 이후에는 이재명 대표가 위력한 당연하죠. 것으로 예.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반감이 있으면 이쪽으로 선택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제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이 상황에서 그 비상계엄 이전에는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가 높았던 것이 예. 지금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도덕적 기준이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선호 기준이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현재 이 촛불과 비슷해서 이 비상계엄에서 그다음에 지금 탄핵 국면에서의 전반적인 지도부는 민주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보기 어려운 것이 광장이라고 보는 게 맞죠. 2030 키스산을 비롯한 광장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 광장에서 과도하게 뭐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방식대로 뭐 이재명 대표가 당연스럽게 대통령이 되는 문화 그런 것에 대한 차단보다 지금은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 것보다는 사회 대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더 중요한 것이다. 키스스탄 그다음에 남태령에서 보여줬던 2030 세대의 말할 수 없는 세대 통합 관련된 그런 어떤 방식들이 예. 과연 광장 밖에서 지금 수렴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보여지고 예.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민주당에서 좀 당혹스럽긴 하겠지만 예. 아직 광장은 대선을 치를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광장은 네. 준비가 안 됐다. 대선을 치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무슨 말씀이실까요? 대통령 후보가 누구다라고 선택할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출발은 윤석열의 파면이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좀 그다음에 이른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사회 대개혁에 대한 요소들을 예. 수용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그런 내용들을 잘 수용한다라고 하면 예. 향후에 그런 것들이 폭증할 것이고 또 하나는 들리는 뭐 여러 가지 광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만약에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내각 예. 결정도 그렇고 지난번 문재인 정부처럼 민주당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결정해야 되고 국민 내각을 요청한다거나 이런 요구들을 수용할 때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광장 민심이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좀 읽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덧붙이자면 이런 것들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재 판결 이후에 이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 지지율 하락을 분석하라고 했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했다고 하고 또 여론조사 업체 관리 강화법 또한 발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사실 정말 당혹스러움이 읽히는 대응인 것 같은데 이런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효준 위원장님. 뭐 필요하죠. 필요하긴 한데 저는 지금 시기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조금 더 차분한 시기에 이 여론조사의 어떤 신뢰성 문제, 또 활용의 문제에 대해서 좀 개선할 방법을 찾는 거지. 지금 당장 아주 잠깐 시기에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던 당혹스러움은 분명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한 특위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면 윤석열이 이야기하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는 조금 시기적으로는 좀 너무 성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김석 총장님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 저는 이제 민주당이 여론조사 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시기는 적절했다고 봐요. 그러나 민주당 혼자 살 게 아니라
탄핵 발의하고 탄핵 소추안했던 그 야당들과 함께 그러니까 뭔가 민주당이 연대의 이 틀을 국회 내에서의 연대의 틀을 그러니까 워낙 바쁜 일정이다 보니까 연대의 틀을 조금 단독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 연대의 틀을 끝까지 좀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도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KBS 전주방송 총국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민주당이 독점하는 전북의 정치 구도가 변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과반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과 호남 지역 전체로 넓히면 이런 여론의 흐름은 또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김석 총장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런 흐름은 계속 지속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뭐랄까 지역 내 혁신 세력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개혁 세력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득권 세력이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 독점하고 있는 이 정치 구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는 오랫동안 좀 이야기해 왔고 예. 과거에 저도 이제 그 진보 정당에서 시의원도 좀 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정치 구도를 좀 깨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들이 혁신적 요구들이 계속 지금도 있고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은 뭐 특별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계속 지금 우리 여론조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작년이죠. 작년 총선을 앞두고 그 MBC에서 패널 조사를 추적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했었거든요. 예. 이런 방식의 어떤 뭔가 신뢰도 높은 조사들이 좀 지속돼야 된다. 장기적인 그렇죠. 조사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거죠. 단편 일률적으로 한번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한 번으로 이슈를 어떻게 한 번으로 사람의 민심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아주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이 뉴스를 갑자기 이 시기에 끌고 나와서 마치 민주당이 호남 측에서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뭐 내세우는 것은 조금 의도가 좀 있다고 그런데 보여지고. 아까 말씀하신 뭐 사회 대개혁 관련해서도 이제는 뭐 무조건 이것 아니면 이것 양분해서는 안 된다. 아, 그렇죠. 예, 이런 민심들이 좀 읽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번 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파면 이후에 정치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러니까 극우를 제외한다고 놓고 본다면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 되는 게 맞죠. 일종의 실제 민주당 보수 정당이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보수정당 정당들이 좀 진보적이고 좀 시민사회를 비롯한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로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극우와 보수의 그러니까 민주당을 좌파라고 하지만 뭐 일부 극우들은 좀 그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네, 보여지거든요. 제가 보기엔 민주당 네. 좌파가 아니에요.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 여태 우리 시민들이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좋아하는데 어떻게 표를 안 줘요? 반대 진영에 있는 국민의힘들이 너무 이상한 짓을 하고 맞지 않는 상황을 하니까 국민의힘이 대한 세력이라고 보지는 않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세력, 대한 세력으로서 민주당을 지지해 왔던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선이 네. 아니라 뭔가 차악을 선택한 이런 느낌. 차선이겠죠, 차선. 그러니까 그렇고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되지만 아직 우리 시민들은 다음 대선을 준비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상황이 어느 정도 끝나야 그 다음 단계를 아마 생각하게 될 거예요. 좀 더 깊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더 저는 우리 국민들이 또 특히나 호남 지역에서 예. 보여주는 것은 좀 더 정치 지형의 다원화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 아닐까.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론이 이 조기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이 상황들이 진정되고 이 다음 단계를 우리가 미래의 상황들을 고민하고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때는 분명히 좀 이제 나눠야 되거든요. 생각을 나눠야 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 상황들은 길게 가기보다는 지금 좀 짧은 시기에 탄핵이 되는 시기까지 나타나는 현상일 거라고 보고 이제 다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 다음 단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 이런 민심의 추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김석 총장님은 조기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이런 지금의 움직임이? 저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의 국면이 뭐 정권 재창출을 원하고 있다랄지 아니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다랄지 이런 흐름은 단기적일 거라고 보여지고 막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판단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나면 그 90일 안에서의 그 대선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건 있습니다. 예. 서부지방법원 사태를 보고
이번 대선이 그 사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번 대선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진행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 선배님은 아시겠지만 87년도에 막 경상도 막 지역 나누면서 막 그 대선 유세장에 막 굉장히 뭐 폭력들이 난무하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는 자칫 잘못 이게 관리가 좀 잘 안 되면 이번 대선은 굉장히 이념적으로 충돌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되게 좀 위험스럽게 위험스러운 좀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번 분명해 사태를 보여요. 좀 보시고 단순히 그러니까 탄핵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정말 얼마나 평화적으로 정말 잘 되느냐,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겠냐라는 각오와 결단이 양당 모두에게 있지 않고는 대단히 대통령 선거까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고 대통령 되고 알겠습니다. 나서도 불인정 뭐 네,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더 그럴 것 같아요. 혼란스러운 국면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민들의 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우려스러운 부분까지 권성동을 있었습니다.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예. 헌재 판결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군부를 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분명히 그걸 가지고 아마 대선 국면까지도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지역 정치권은 어떤 대안을 좀 내놔야 할까요? 이제 좀 장기적으로는 뭐 경제 문제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분명한 정의의 실현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권력이라는 이 합법적인 권력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움직여지고 법치라는 원리에서 움직여진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이렇게 민주당이 이제 좀 더 적극적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 다음에 선거를 생각하면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가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오히려 조금 더 우리가 소위 뭐 쉽게 말하면 사이다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해요. 확실하고 명쾌한.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이재명 대표에서 지지해왔던 많은 분들이 사이다 이재명을 지지했던 것들도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뭐 이런 민주당에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김석 총장님. 저는 이제 헌법 1조를 민주당이 잘 지켜주길 바랍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일단 헌법재판소에 잘 응대를 해서 국회가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사안을 좀 집중해야 되고 나머지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중요치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광장의 민심을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 지금 뭐 순천도 1월 25일 날 국민의힘 사거리에서 오후 4시에 촛불광장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광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지역적 이야기뿐만 아니라 국가적 요구사항들을 잘 들어서 이것을 정책화하고 그리고 민심이 촛불광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놓치지 않고 자칫 좀 정당 같은 경우는 가끔 어떻게 의견이 좀 집중되다 보면 딴 길로 새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좀 광장의 민심을 좀 잘 청취해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수경실련 박효준 정책위원장님 그리고 순천 YMCA 김석 총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